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이고요. 책은 3권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두 번째 책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그리고 이제 따끈따끈한 신간의 느낌을 아직 베스트셀러. 지나지 않은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이 세 책을 다 구매했고 다 정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너무 생각합니다. 많이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 질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그 지난번 출연하셔가지고 그 규제 완화가 집값 하락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최근 보니까 그 마포의 그 마포도 클래시 그 아파트 줍줍에서 막 500명이 넘게 몰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송파의 그 하락하던 아파트들이 한 1, 2억씩 이렇게 오른 가격에서 막 실거래가 찍히면서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 반등이다, 상승 전환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나올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현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게 뭐 일종의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약간의 이제 사람들의 뭐 반발 매수 심리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색에서 보면 하락장을 바꾸는 그 과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락 속에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하락장이 그냥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단지들은 하락하다가 좀 뭔가 일종의 호재 같은 게 조금씩 생기고 그러면 또 매수세가 몰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매수세가 몰린 걸로 상승으로 가진 않아요. 약간의 이제 뭐 호가 올림이나 거기에서 따라가는 몇 번의 매수세. 근데 그게 그 오랜 기간 주구장창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상승을 조금 하다가 다시 멈추거든요. 멈추면서 이제 다시 하락 전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일부 아파트 일부 지역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부 아파트 일부 지역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일부 움직였던 그 아파트 일부 지역이 전체 흐름으로 다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양상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보면은 2022년 한 해 동안 그 결국은 이렇게 1년치를 보면 우하향인데 그 중간중간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시적인 현상. 그러면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올랐다가 아파트도 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심리를 보는데 이 대중심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 하나하나의 심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심리로 모여서 일종의 같은 방향을 내는 거거든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게 됐잖아요. 되면 바꾸는 게 어려운 거야. 우리 상승장 때도 그랬잖아요. 상승할 때 이 상승을 막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뭐 강한 정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쏟아지고 유로 탈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때 뭐 피그스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다 이기고 상승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대중심리가 모이기 힘든데 한번 모이면 엄청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상승을 계속 겪으면서 어렵게 지금 하락으로 대중심리가 넘어간 거거든요.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한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매수자들은 이제 불안함 속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경제신문도 아침에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많이 보고 이현철 소장님 거는 다 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락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네.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정말로 이렇게 좀 만나보시고 외부에 나가시면 네. 아직도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자 진짜 이게 참 대중심리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목소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요. 크게 내는 반면에 자 이때도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하락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는 큰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속으로만 야 니네 이제 나중에 뒤졌어. 두고 봐 이제 니네 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삭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그 주변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죠. 그런데 이게 반박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을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렸지만 상승하고 있잖아. 그거를 네가 증명을 해야 되니 그럼 네 말이 맞으려면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중에 하락할 거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돼서 얘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제 하락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커지고 상승을 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위기가 그런 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세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슬쩍 하나둘씩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소리 내는 것도 이제 톤이 약해지죠. 처음에는 바보 같은 그 폭락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야 그래도 실거주가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야 이제는 뭔가 조금 이제 반등 기미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상승 요인들을 좀 바라보는 거죠.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얘기할 때도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건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인정하지만 이게 멈췄을 때의 상황을 좀 기대하는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거죠. 점점 그 사람들도. 네. 그리고 이게 하락장이 이제 완전히 진행되면 그분들도 이제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전체가 하락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중심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이게 전환이 된다라는 거, 상승으로 다시 간다는 건 너무 짧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한 앞으로 몇 년 더 에너지가 좀 이렇게 더 쌓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건 항상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이게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다들 지금 똑같이 물어보니까 이제 항상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하락을 한다. 2028년. 그렇죠. 그 좀 왜 물어보게 되냐면 그래도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게 좀 길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거 없이 5년을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주요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걔네들의 변화가 있을 타이밍,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을 얘기하는 거에 주된 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수치나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가 어디까지 가느냐?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 하락하고 나서. 그럼 또 그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게 미분양이 나는 원리를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미분양이 나는 거는 상대적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건설사가 분양가를 바로 내려버리면 미분양이 안 날 수 있지 않느냐. 분양가를 못 내려요. 안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건설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분양가를 내려야 되죠. 근데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현장들마다 지금 새롭게 대하는 그 보면은 분양가들이 왜 이렇게 높아? 그럼 그 사람들이 건설사가 바보냐? 바보여서 아니면 뭐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냐?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죠? 일단은 시장을 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특히 가지고 뭔가 물건을 보유하거나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사야 되는 사람보다는 시장에 대한 약간 관대함이 존재해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상승론자들은 아직 제가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뭐로 보냐면 조정장으로 보는 거예요. 조정장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반등 느낌이 조금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건설사도 비슷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 건설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보면 그 변수라는 걸 자꾸 생각해보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에 반대 상황이라는 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하락장이라고 보고 분양가를 내렸어요. 내렸는데 잘 팔렸어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쉽지. 그렇죠. 안 좋아해요. 수익을 내기 위한 기업이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수익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000세대 막 2000세대씩 팔면은 여기서 평당가 100만 원만 내려도 전체 액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결정하는 게 그 상승장에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 팔리고 미분양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하락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하락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를 내렸어요. 책임자가. 그래서 잘 팔렸어요. 그러면 상 받을까요? 아니, 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욕먹죠. 왜냐하면 건설사는 지금 미분양이 조금 나는 게 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분양 일정 비율의 원분양이 있어서 그거 돈이 들어오고 그걸로 공사 다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남았다라는 건 오히려 미분양이 많지만 않으면 오히려 가격이 적절했구나. 일부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우리 수익을 갖추기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한 오히려 적절한 가격대 분양가를 책정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10% 20% 미분양이 남았다. 그거는 입주할 때까지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이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실 그게 잘 안 팔리니까 문제인데 건설사는 그걸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는 지금 분양가를 내리는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건설협회인가요? 그 정부 보고 우리 미분양 도와줘라 이렇게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네 돈이면 사겠냐? 그리고 그렇죠. 니네들 왜 노력도 안 냐? 분양가 내리면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저변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득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군요. 그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미분양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 둔촌주공이 그 계약률이 70% 그것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수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정하게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가격 하에서는 원래 있던 가격은 3천만 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싸우면서 어쨌든 지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분양가를 올렸잖아요. 평당가가 1,0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만세대네. 예. 그러면 지금 33평 기준으로 가면 33평 기준으로 하면 평당가가 1,000만 원씩 올라갔으니까 3억 3천이 올라간 거거든요. 와. 한 채다. 10,000명이면 3조네요. 와, 그게 이제 전체가 33평은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작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수입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분양이 일부 났단 말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행사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잘 팔리느냐 안 팔리냐. 지금 팔리면 나중에라도 다 팔리면 조합원과 시행사 입장에서 대박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소장님께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이라는 또 명절을 또 쓰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첫 번째. 네. 그래서 우선 요걸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전세가가 진짜 폭락하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을 우선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일단 임대차 3법 적용되는 시점에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폭등한 정도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겪었던 폭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처음 겪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우리는 전세난이라는 걸 겪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미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와, 7, 8년 이상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져요. 그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세 물건이 아파트 1,000세대가 있으면 한두 건씩 나오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여기를 돌아봐도 물건 하나, 저기를 돌아봐도 물건 하나,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맘 놓고 올리는 전세가를 어쩔 수 없이 임차인들이 그걸 받아 안아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4년, 5년을 다 못 채웠으니까 4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세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힘들었던 전세난을 겪었는데 문제는 임대차 3법이 생기고 6개월 만에 오른 가격이, 오른 폭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전세난을 겪었던 그 오른 폭보다 컸다는 얘기예요. 6개월이 4년보다 컸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임차인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의해서 이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임차 물건에서 대체 상품이었거든요. 매매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를 선택한 거고 임차 물건에서 대체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이제 이런 걸 받아 아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너무 무리했구나. 왜냐하면 임차로 얻으면서 나가는 이 주거 비용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수준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실거주. 실거주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손해만 보잖아요. 어쨌든 대출 이자나 막 이런 게 나가면. 근데 그때는 패닉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월급 받는 사람들의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비중이 그냥 2배, 3배 이상 늘어나 버리면 이제 다른 거를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선택할 거는 뭐냐면 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밖에 없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 가겠다 하는데 마침 뭐가 지금 생기고 있냐면 금리가 급등해 버린 거죠.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폭등 상황, 전세가 폭등과 매매가 폭등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임차인들이 갈아타기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었던 사람들이 무주택자잖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우리 2020년, 21년 영끌했다라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임차인의 지위에서 자가로 변한 겁니다. 그럼 임차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미. 폭등장에서. 원래는 그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가야 되는데 임차인에서 자가로 갔잖아요. 무리를 해서 그냥 사버린 거군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전세가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과 또 여기서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로 또 나눠지거든요. 근데 원래 상황에서는 월세는 선택 영역 밖이었습니다.
전세를 갔다가 여기서 탈락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월세였어요.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러 선택해서 월세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수가 줄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전세로 갔던 사람들이 월세로 또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감당을 못 하는데 수요가 없어졌고 그 수요마저 분산이 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폭등할 때 이제 투자자들이 뭘 했었냐면 옛날에 이게 2017년도의 갭 투자 현황과 2021년 2년도에 이제 갭 투자 현황이 좀 다른데 2017년도 16년 17년도의 갭 투자자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갭 투자에 막 나섰어요. 그러면 자, 갭 투자의 형식이 뭐냐면 실거주 했던 사람의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전세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를 높게 맞춰야 내 돈이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써놓고 전세를 맞추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써놓고 그래서 보통 잔금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두고 세입자를 맞추는데 그 기간 안에 세입자를 못 맞출 것 같으면 원래 이제 전세가를 높게 내놨다가 안 맞춰질 거 아니에요. 잘 그러면은 급하잖아요.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이 임차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임차를 못 맞추면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날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전세가를 낮추는 겁니다. 낮춰서 임차인을 빨리 찾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그냥 자기 돈. 그렇죠. 자기 돈 내는 더 이제 메꾸는 거죠.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문제는 2021년도의 투자자들은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 폭등을 했잖아요. 매매가가. 폭등을 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금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의 갭 투자가 되느냐?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전세가를 높게 맞춰야 좋죠. 그렇죠. 그런데 전세가를 높게 맞추면 임차인이 잘 안 구해집니다. 안 구해질 때 어떤 선택을 하냐?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고 그 전세가는 고수를 해요. 대신에 돈이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그냥 잔금을 먼저 치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공실 투자. 공실 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빈집인데 매물 이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역할, 공급 역할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매가가 또 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게 누적돼서 공실은 많아지고 공실은 있는데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근데 이게 숨겨진 공급인 거예요. 숨겨진 공급.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락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못 버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전세 매매 뭐 할 거 없이 매물이 막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세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세금 돌려주고 막 역전세, 역월세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집값이 그래도 이렇게 좀 주요 지역들,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지역들 보면 많게는 막 50%까지도 빠지고 한 20-30%까지는 빠진 것 같은데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가 전세가율이고 미분양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세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매매가랑 이게 갭은 어떻게 보면 더 벌어진 거 아닌가요? 더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매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20-30% 떨어졌는데도. 떨어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가는 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지지하면서 안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 있으면 뭐가 떨어뜨리면 더 밑으로 떨어지려다가 얘를 막고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게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전세가 근처에 오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멈추고 완만하게 이제 전세가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떨어질 때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미 매매가가 뭐 20%, 30%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좁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떨어질 공간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공간이 유지되니까 이 떨어질 공간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 그러면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는 네.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서 이 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좀 한 2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전세가가 이상적으로 갑자기 탁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수준에서 5%씩 올라가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그렇죠.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죠. 그건 왜 그렇게?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거는 뭐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겼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이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 기간으로 이제 활용되는 게 첫 번째는 옛날에는 임대차가 보호가 안 됐었습니다. 안 되다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보호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 짧다 해서 2년 동안 그래서 그 동안에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2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될 때 그때도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30%가 폭등해 버립니다. 전세가가.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2년마다 반복되느냐? 절대 없었어요. 그냥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원래 흐름, 원래 전세 흐름, 시장의 흐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뭐 서서히 움직이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임대차 3법이 상승장이 나오지 않고 하락장이나 뭐 이렇게 좀 전세가가 잡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나오면 되게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소장님 만날 때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그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맥락적 사고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러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제가 비판했던 거는 제도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제도는 적용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전세가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거예요. 매매가도 폭등을 했는데 전세가마저 오르면 이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전세가 오르는 건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말 급하게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뭐냐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건 부작용이 크다 지금 하면 부작용이 커서 난리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냥 지금은 전세가 오르는 거 참고 그냥 버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써야 된다라면 전세가가 안정됐을 때 쓰면은 부작용도 좀 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제도로서 자리를 잘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난리가 났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진짜 전세가 폭등도 겪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시장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항상 시장은 새로운 제도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근데 이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더한 거예요. 필수품이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건 사실 임차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고 이제 지금 2년 지나고 4년 이제 3년째 맞이하고 이제 4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응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상한 이런 폭등 현상은 절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 적응이 되면 그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급변하는 상황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이제 서서히 누적되고 서서히 줄어들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시간적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매매가 전세가의 그 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뭐 주요 단지에서 뭐 1, 2억 이렇게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찍혔다 해도 이 상승장을 올라가기에는 말이 안 된다. 저변에 그렇죠.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상승으로 생각을 다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실거주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유리하냐면 전세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전세가 실거주 해결하기엔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강남 가서 지금 7, 8억이면 구평 사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내 돈 적게 들이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가서 4년 동안 한 7억, 8억에 살 수 있는데 그걸 20억, 25억을 주고 사야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세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확실해야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시장이 움직일 수 없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밑에서 받쳐줘야 시장에 에너지가 생기면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거주하는 게 자산의 손실만 가져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세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보면 전세 거래가 전월세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이제 거래가 나온 거죠. 매매 거래는 굉장히 많이 축소됐고 전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게 뭐냐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주거를 무조건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이걸 매매로 해결을 하는 게 좋지만 하락장에서는 임대로 해결하는 게 훨씬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들 임대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갭이 너무 커버리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가 좀 꺼려질까요? 그렇죠. 대중심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쌓여 있는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최소한 8, 9명은 상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한두 사람만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4에서 5사람들은 뭐 그냥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제 한 3, 4사람 정도는 하락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지금 동반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써주셨잖아요. 그게 죽은 고양이가 죽을 때도 한번 튀어오른다는 건데 되게 이게 번역을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지금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워낙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관찰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셔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 지역은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고 그래서 뭐 전세 뭐 폭락해도 몇 억씩은 그냥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됐던 거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은 10억 이 사람들의 10억을 정도로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40억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40억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부자지만 집이 올랐으니까 부자죠. 아, 원래 일찍 사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자산이 많은 사람이면 10억짜리를 살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많다. 그럼 100억짜리를 사겠죠. 그럼 100억짜리가 올랐어요. 그럼 항상 오르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이 가진 자산 상태보다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여유 자금을 그만큼은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동바동 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몇 억씩 수억씩 내주려면은. 그러니까 부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라는 거는 현금을 부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잘 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걸 현금으로 두지 않고 다른 어디에다 좀 뒀단 말이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요거는 조금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집값이 전세가가 폭락을 하면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 잠실에 주요 단지들을 보니까 지금 막 16억 실거래가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하의 집을 내놓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둔촌주공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옵션하고 이것저것 더하면은 한 15억 나온다고 쳤을 때 네, 네. 만약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잠실의 그 지역들이 더 좋다고 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둔촌주공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 갭만큼 더 떨어진다고 하면 네. 이게 역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가격이. 네. 그럼 둔촌주공이 네. 마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당연하죠. 마피가 나온다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아니, 주변 가격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잠실 주공만 얘기를 하셨는데, 잠실 주공 떨어지고, 헬리오시티 떨어지고, 고득 아르테온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그라십 떨어지고, 아니면 또 더 멀리 가서 소초에 있는 이런 것들 다 떨어지고, 비슷한 가격 되면, 둔촌주공이 버틸 여력이 있나요? 다 떨어지지. 와. 그래서 하락장에 뭔가 청약을 받거나 집을 사는 거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입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지에 몰입이 되면 진짜 이 입지는 정말 좋아. 이러면서 여기에만 몰입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보고 있으면 숲이 지금 전체가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럼 아직 불타지 않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입지 공부를 하면서 불타지 않은 이 지역을 보고 다른 지역은 불타서 지금 죽을 만하지만 우리는 불이 안 타고 있어. 안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둔촌주공 정도의 입지 정도가 돼도 네. 그 강동구에서는 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군요. 가격에 맞춰서 만약에 이제 그 예전 가격인 분양가 2,900에 했으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됐었겠네요. 대신 그게 이제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그 분양가로 팔렸으면 프리미엄이 일단 붙겠죠. 프리미엄이 붙었다가 이 프리미엄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분양가 근처 제자리로 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 때요. 주식시장에 많은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네. 얘기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한 30-40% 빠졌는데 네. 삼성전자도 30-40% 빠질 수도 있네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주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둔촌주공도 네. 이 정도 입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 입지론이나 그러니까 일종의 삼성전자에 이렇게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그 소장님께서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이 책에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근데 입지가 중요한 건 맞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확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때에 중요하냐? 상승장일 때 똑같은 거를 사는 것보다는 입지 좋은 걸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주식도 상승장일 때 이게 있거든요. 블루칩이 있고 옐로우칩이 있고 하잖아요. 그럼 대장주를 사라고 하잖아요. 네. 대장주가 그 시장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런 다음에 상승을 멈추면 그 다음에 옐로우 칩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옐로우 칩은 대장주가 올라갔던 폭보다 작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거는 상승장에서 많이 올라가요. 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면서 자 상승장에서 그럼 얘네들이 왜 올라가냐? 이걸 이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강남은 부자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부자들이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강남은 수요가 끊일 틈이 없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수요가 많으니까 이 지역은 절대 안 떨어진다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저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입지가 중요한데 하락장에서는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대중심리, 사이클? 그냥 하락장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올 것 같으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도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96,000원 갔을 때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론에 몰입이 되죠. 매몰되잖아요. 야,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여러 번 해봤는데 뭐냐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검색을 해요. 사고 나서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은 뭔가 올라가는 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걸 사는데 검색해 보니까 호재가 있어. 호재가 있으면 야 이거 대박이다. 호재에 막 매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 이때 문제가 저도 해봤는데 팔지를 못해요. 왜? 호재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일찍 팔아서 올라가면 나는 이때 진짜 분통을 터뜨릴 거 막 지금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호재에 매몰되니까 이 주식을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도 계속 갖고 있는 공감이 거예요. 팍팍 되네요. 이게 이제 입지론이나 이런 거에 맹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입지론에 매몰되고 하면은 시장을 보지를 못해요.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탈출해야 되고 나오는 시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끝까지 버틴 사람은 그래도 자산 증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또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효율성이라는 걸 좀 따지는데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우리가 사이클만 대충 알고 있어. 정확히 알 필요도 없어요. 대충 알고 있어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 사이클을 따라가서 매매를 한 사람이 훨씬 자산 증식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똑같이 8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9만 6천 원을 일단은 둘 다 맞이하는 거죠. 맞이하고 A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B는 시장의 흐름을 좀 이제 터득하고 그거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만 6천 원 찍고 9만 원 정도 떨어질 때 이때는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 팔자 해서 9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억을 가지고 계산하기도 어렵네. 8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팔았으니까 약 12%인가요? 12% 정도의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러면은 1억 12%니까 1억 1,200. 1억 1,200이 돼 있는 거고 이 사람은 1억에서 지금 그 9만 원이 되고 그 밑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6만 원대죠. 6만 원대면은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1억에서 지금 8만 원에서 지금 6만 5천 원 잡으면 15,000원이니까 8만 원에 20% 정도네요. 20%가 떨어졌잖아요. 8천만 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자산 상태가 A는 8천만 원이고 B는 1억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때 다시 이 사람이 삼성을 들어갑니다. 대박이죠. 네.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비율이 다른 거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8천만 원하고 1억 1,200에서 출발하는 게 그럼 똑같이 올라가면 자산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는 좀 활용하라는 거죠. 무식하게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그 하락 길이가 길고 폭이 크거든요. 네. 그거를 피하는 게 좋은 거죠. 저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 시장의 흐름과 반대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부동산은요 시장을 거스르는 부동산이 아파트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시장 추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약간 거스르는 상품이 나오거든요. 대세 하락장인데 상한가 치고 상한가 12번씩 치고 하는 종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잘 고르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라는 것도 있고 인버스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하락장에 대비한 투자 방식이 있거든요. 부동산에 그게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 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한 2028년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자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변곡점이 와서 네. 상승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는 네. 그때 입지를
내 가용자산에서 제일 좋은 데 사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때는 상승장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입지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자산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사라.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서 중심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가용 자산이에요. 좋은 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이 부족해요. 가용 자산. 네. 아니면 영끌을 해요. 그러면 영끌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상승장에서 제가 또 며칠 전에 겪은 건데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또 출렁이잖아요. 불안해요. 그러면은 영끌을 한 사람은요 버티지 못합니다. 상승장에 버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가용 자산 범위 안에서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한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아파트를 딱 찍어서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고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게 다른 게 보일 겁니다. 뭐냐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럴 때 보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 그래프가 막 찍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팔았다는 거죠. 그때도. 그럼 왜 팔았어? 그렇죠. 아니 왜 팔았어 이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때 안 팔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입지론에 빠지면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2014년도에 샀다. 2014년에 대부분 2015년, 16년에 다 팔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가용자산으로 무리하지 않아야 충분히 기다리고 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시장을 계속 볼 수 있다. 네. 그래야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흐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입지론에 빠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라는 책에서 네. 아파트 하락장을 3단계로 구분을 해주셨어요. 네. 요거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네. 첫 번째가 미래를 내다보는 소수가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단계. 네. 두 번째가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단계. 세 번째가 모두가 앞으로는 영원히 하락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단계.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단계. 지금도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주택자 위주로 하락을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나 조금 생각을 사이클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단계. 집을 가지고 있대 자주택자나 뭐 이제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정하는 단계.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그 넘어가는 과정으로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서서히 이제 이제 처음에 중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톤이 이만큼 커지죠. 네. 그럼 이제 이 상승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좀 목소리가 점점 줄어요. 그러면서 약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확신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소리가 지금 작아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얘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근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락에 대한 근거들이. 그럼 이게 점점 많이 보고 익숙해질수록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럼 상승을 이제 바라고 이게 이제 믿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래서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지금 내가 조금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은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한 4, 5년 정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론이 지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은. 끝났다. 부동산 시장 끝났다. 인구 감소론에 딱 들어가면 이걸 반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론에 지배되고 있다. 그럼 이거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2010년도에도요. 네. 인구론 대두됐을 때 네. 그것 때문에 집 안 사신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그때는 사실 인구가 감소하지도 않는데 감소론에 너무 이제 앞서서 그래서 제가 참 이 시장에 대응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먼 미래를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답답해요. 그건 지금 당장 일을 보지 왜 먼 미래는 먼 미래 가서 생각하면 되지. 그 일이 지금 되면 지금 망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백두산 폭발, 뭐 이제 핵무기 뭐 제3차 대전 뭐 이런 거 일어날 거 걱정하면서 왜 다 재산 집어 던지고 산으로 피신하지.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그러면 혹시 그 인구론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부동산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사람 저는 그 부분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전세가 있나요? 없죠. 다른 나라에 선분양 제도가 있나요? 없죠. 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대하는 이 미친 광기 같은 이런 태도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책을 무수하게 내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이 말한 게 제가 말하는 1차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특성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인구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론이 미치는 영향과 인구론이 영향을 시장이 이기는 상황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짧은 시간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저술활동 좋은 책들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의 여러 명언이 있으신데 그 중에 그런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이 나실 건데 실거주도 집 사지 말아라. 실거주도 팔아라. 아니요, 이거는 명언이 아니고 이거는 이게 잘못되면 뭐냐면 상승장에도 이걸 막 도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썸네일로 돌아서 그래요. 이 영상 내용을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락장이니까 하락장에서는 실거주도 팔고 실거주도 집 사지 말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건 하락장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명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제시켜 놓으면 상승장에 이런 얘기가 되더라. 그렇죠. 그럼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돼.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실거주도 집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저는 이제 소장님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아니까 이게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싼 거잖아요. 그럼요. 매매로 사는 것보다. 근데 굳이 그거를 왜 몇 년 동안을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도 몇 년 후에 우상향하는 건데 당장의 미래도 아닌데 그런 맥락이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를 언제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자산 상태가 달라진다고 했죠. 근데 집은 더 많이 차이나요. 훨씬 액수가 큰 것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샀을 때는 뭐가 이제 있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만 재산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주택은 그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플러스 세금적인 측면이나 이제 내가 대출을 그러니까 일종의 삼성전자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출도 받고. 주택을 현금 주고 다 살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이자도 되고. 그럼 대부분의 대출을 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을 해본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특히 미수 땡기고 신용을 썼던 분들은 저는 이제 신용을 많이 써봤거든요. 떨어질 때 딱 3일 후면은 망해요. 그 반대 매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반대 매매. 반대 매매. 강제로 팔게.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저 반대 매매를 수없이 당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 주식 투자도 많이 이렇게. 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저는
투자를 약간 위험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수 몰빵하고 막 이런 방식을 썼는데 예,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수 몰빵을 했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막 떨어져요. 떨어지면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3일 뒤에 반대 매매를 당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 매매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얼마가 되냐면 실제로 떨어지는 포인트는 뭐 많이 떨어져야 10에서 20% 사이거든요. 뭐 이렇게 떨어지면. 근데 반대 매매를 당해서 내가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50% 미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4억 있는 사람이 6억 대출을 받아서 10억 집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4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산 지금 상태는 얼마입니까? 제로죠. 아, 10억에서 6억이 됐는데 거기 자기 자본이 4억인데 네. 그게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렇죠. 40%가 떨어졌으니까 6억이 됐잖아요. 그럼 대출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대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자 계속 내고 있고 맞네. 이자 앞으로 내야 되고 내 자산은 이미 4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제로. 네. 지금 4억 떨어진 데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서 자산 손실이 생기는 이 과정을 그냥 그렇게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낀 여러분이 집을 미수 몰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떨어지는 상태를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주택을 구매하는 거는 주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써서 구매한 거랑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락을 하면 내 자산만 손실이 되는 거예요. 대출 원금이 같이 까지는 게 아니에요.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내 것만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40% 폭락하면 내 원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버틸 수 있습니까? 집이 깡통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싶은 그 의욕이 생기나요? 이자 지금 여기서 막 나가는데 이제 내 자산이 제로인 상황에서 이자를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내야 돼요. 내가 월급이 700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씩 내가면서 이걸 버티고 있어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버텨요, 이거는. 네,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 인사이트 많이 마구마구 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아파트를 꼭 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지금부터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공부하시고 돈 모으시고 돈 모아서 좋은 거 사면 되죠. 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에 2배 좋은 물건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와. 그게 반드시 되는 거예요. 와, 반드시 된다. 그걸 왜 지금 굳이 지금 그걸 왜 사냐고. 그러니까 공부하면 그런 게 보이고 확신이 생기는 건데. 그럼요. 이걸 근데 사이클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알 필요 없어요. 대략 맞추면 돼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순응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바닥 근처다 생각하면 그때 사시면 돼요. 너무 욕심부려서 막 최고 바닥 찍고 아니면 제가 이제 권유하는 거는 바닥 찍고 올라가고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아, 조금 올라가고. 네, 그러면 확실하죠. 자꾸 떨어지는 과정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약간 올라간다는 거는 가격도 올라가지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는다. 뭐 이런 정도로 봐야죠. 사실 올라갈 때요. 정말 여러분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게 올라가요. 네. 한 1, 2년 동안은 그래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애매한 게 뭐냐면 올라가는 시점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달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올라폭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네. 어떤 사람은 2015년, 어떤 사람은 2013년. 맞아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15년 이 과정이 거의 바닥이에요. 올라도 뭐 많이 올라요. 5%, 10%?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일찍 들어가봤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 거 보고 2015년, 16년에 사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떨어지기만 떨어져. 내가 바로 들어갈 테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주식은 약간 선반영한다고 하니까 네. 뭔가 급한데 네.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제가 2030년에 사라고 했는데 31년, 32년에 사도 충분해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야 그때까지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저도 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 시간대까지 좀 공부하시고 네. 또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본업도 좀 충실하시고 공부는 꼭 해야 돼요.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이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락 3단계. 네, 하락 3단계. 하락 단계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락을 인정하고 하락에 몰입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 단어도 있었어요. 다 그때 집 산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미쳤다고 할 거라고. 예, 제가 100% 장담해요. 여러분이 이때 집 사려고 행동에 옮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가 다 반대예요.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100%가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암묵적 책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떨어질 것 같은데 사라고 했어요. 사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지 말라고 했어요.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어요.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책임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분위기대로 말하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사는 게 좋아. 그렇죠. 조언을 구하면 다 사라고 해요. 상승장에서는 다 사라고 합니다. 맞네요. 시장 분위기대로 얘기하는 게 책임을 회피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진짜 저도 사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어요. 그럼 내가 책임질 게 별로 없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100%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뚫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그게 거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말 쉽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겪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관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고 저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그런 구체적 사례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거를 다 지켜보고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100%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100%라고 그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때 100%가 다 반대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뭐 별로 없습니다. 설마 100%겠어? 이렇게 얘기했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는 하겠지만 설마 100%겠어? 근데 제가 100%라고 자신해요. 예, 소장님.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또 보니까 이현철 소장님 때문에 정말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산, 피 같은 자산 지켰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소장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하락장에서는 진짜 강조하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입지 공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입지 공부는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지금 나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더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효율성. 그냥 사이클 공부하세요. 사이클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사이클 공부하려면 뭐 해야 되냐? 안타깝지만 제가 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클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 읽으시고 제 유튜브 보시고 웅달 책방에 나오는 제 영상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사이클에 순응하는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 부동산 쪽에서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접한 게 소장님 통해서 그런가요? 네. 원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용어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었죠.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